내년에 무슨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공급 부족이라고 이제 가짜 허위 기사를 떠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기사들은 28,000원 줄인 각본을 가지고 이것만 얘기할까요? 연말에는 28,000원인지 모르지만 연초에 6만 몇천 원가 나온다, 이렇게 써야죠. 부동산 시장 2023년 하반기 이제 2달 남았는데요. 공공분양 물량이 제대로 공급 발표처럼 나온다라면 부동산 시장 소리 없이 하향 쪽으로 속도가 좀 더 날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가계부채의 심각성과 가계부채가 과다하다 보니까 소비 감소가 자연적으로 따르거든요.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대출의 확대는 이미 자제하는 수준으로 좀 돌아선 것 같고, 물론 일부 기득권들이나 카르텔, 금융사원 산업자분들이 해당하는 분들은 대출 늘렸으면 좋겠지 하고 바라겠죠. 그거는 자기들만 배부르고 나라 망하는 얘기니까 그건 절대 국가에서 용인하면 안 되고요. 적정 대출은 좋지만 지금 과다합니다. 국가 경제를 망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지금 시장에 많이 다들 공유하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정부도 알고 있고, 한국은행장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대출이 늘어나야 계속 집값은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좋은데 그 탄력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데다 매물은 현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매물이 많은 데다가 또 입주 물량도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수원, 인천, 부산 다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 어떤 팩트들 하나들 연결해 보면 올라갈 요인이 많으면 당연히 상승하겠지만 지금 전체로 볼 때 내려갈 요인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내려가는 폭의 문제지 내려가는 거는 거의 정해졌다고 보고, 물론 또 13대책이나 특례보금자리 50년 주담대 이런 거 던지면 시장은 또 버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 무슨 일이 크게 터질 것 같아요. 문제가 터져서. 그래서 2024년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가는 형태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공급 부족이라고 이제 가짜 허위 기사를 떠드는 부분이 많습니다. 속지 마시고 서울 입주 물량 내년에 3.8만 원이고 후년에 4.2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8만 원에서 만 원을 빼면 28,000원가 되죠. 그 만 원을 절로 나오면 62,000원가 됩니다. 그럼 합하면 4만 원, 평소보다 높아요, 평균이. 그럼 여기서 둔촌중공을 얘기해 드릴게요. 둔촌중공이 만 몇 호인데 이게 내년 연말이나 후년 초에 입주예요. 내년 연말로 잡으면 내년 서울 입주 물량 아파트가 38,000호가 되고, 그 만 개를 빼가지고 2024년도 1월로 옮기면 여기 28,000호로 줄죠. 그러면 여기는 만 개가 늘었으니까 52,000원, 62,000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러면 왜 기사들은 28,000원 줄인 각본을 가지고 이것만 얘기할까요? 28,000원인데 이 만호가 이쪽으로 가서 둔촌중에 합쳐지면 연말에는 28,000원인지 모르지만 연초에 6만 몇천 원가 나온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온다, 이렇게 써야죠. 여러분들 기사에 너무 속지 마시고 공급 부족 당분간은 없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정부에서 공공분양 많이 나오잖아요. 공급 부족 당분간 없다. 가짜 기사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1년 충분히 시장 보셔도 크게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 떠나시는 분들 많습니다. 못 떠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계속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근데 인구가 지금 몇 년째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미 1000만 시절은 옛날 얘기가 됐어요. 지금 뭐 900만도 유지하냐 마냐 하는 얘기가 좀 몇 년 지나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00만에서 900만 된다는 건 10%의 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떠나는 게 그러면은 집을 못 얻어서 떠나냐? 질문을 못 떠나는 이유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일단은 못 떠나는 이유라는 어떤 프레임을 주신 거는 투자 대상으로서 비싸서 못 떠나고 이런 개념이 좀 포함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일부 지역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통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이라고 볼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서울 수도권을 묶어가지고 서울 메가시티라고 보고 싶어요. 지금 일부 조금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인식의 소유자들이 무슨 계란을 비교하면서 노른자는 서울이고 흰자는 경기도라고 약간의 비하적인 어떤 표현을 마치 창작물인 것처럼 하는 어떤, 제가 볼 땐 천박한 수준인 거예요. 어떤 사람 사는 지역을 갖다 신분을 나눈다. 지금 민주주의 시대인데 노예 시대도 아니고 그런 신분 나누는 듯한 어떤 표현이나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 양식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서울을 지금 사실 고령화 되신 분들이랄까 5060 분들이 요즘 퇴직이 좀 빨라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명태로 아마 금융기관 일대 분이 한 10,000명, 17,000명이 이제 퇴직하는 건 아는데, 그럼 그분들이 일자리가 서울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에
서울에 거주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굳이 비싼 주거비용을 물면서 서울에 거주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자녀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솔로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요새 교통이 좋아지고 자가시대다 보니 도시형 전원주택이 좀 붐이거든요. 신도시 같이 아파트가 있는데 주위는 도시가 아니라 자연인 상태들이 수도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더 창의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서울을 못 떠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다 떠나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 좀 반대겠죠. 어떤 투자 대상으로서 그걸 더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막 늘 시절에는 현재 살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집보다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수요가 당연히 많이 일어나니까 주택가격의 상승이 더 가파르겠죠. 지방보다는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럼 일자리의 어떤 수익이 주택가격을 감내하고도 남아야 거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맨하탄 같은 경우는요, 한 60대고 퇴직하시면 바로 떠납니다. 그냥 100%. 그래서 이미 그쪽에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미국은 또 인구가 우리처럼 주는 게 아니라요, 지금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거든요. 대한민국은 제가 볼 때 말씀드렸던 대로 1000만에서 900만 되는 시대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게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만 만약에 양평고속도로 놓는데 뭐 2조다. 1년 예산이 600조입니다. 대한민국. 그럼 10%만 교통에다 투입하면은 양평고속도로 같은 도로가 몇 개입니까? 몇십 개가 생겨요. 그러면 정부가 의지만 있다라면 지금도 현재 의지도 있고 광역도시계획망도 있고 서울 수도권의 교통들이 잘 뚫리게 되면 제가 볼 땐 분산 효과가 엄청 날 겁니다. 그러면 서울을 못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지대 교통비용 시간 대비 주택가격이 어떤 저렴하다라면 당연히 서울에 거주할 이유보다는 출퇴근 때 여러분 좋아진 게 뭐예요? 예전에는 자가용이 아니라 만약에 전철 타고 할 게 없었지만 지금은 다 유튜브 보시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지대 비용의 효과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대가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서울을 못 떠나는 경우는 이제 젊은 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못 떠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셨는데 뭐 여기저기 동네방네 다 말하고 왔는데 막상 거주해 보니까 거주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부대 비용도 많이 나가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식사를 해주니까 뭐 식비가 안 되겠지만 혼자 계시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끼지 않는 이상 더 나가잖아요. 교통비도 그렇고. 그런 비용에서 보니까 어떤 저축할 수 있거나 세이빙할 수 있는 돈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조금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5% 세대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럼 그분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니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고 성공할까 이런 분들은 못 돌아가는, 심리적으로 환경이 그런 분들은 못 돌아갈 수 있겠죠. 본의 아니게. 그러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제가 좀 병원을 치과나 이런 데 좀 다닌 데가 있는데요. 피부과나. 다니는데 그 간호원분들이 자주 바뀝니다. 근데 올해 한 분을 꼭 계세요. 똑같은 분이시고 꼭 그 두세 분 더 있는 중에 한두 분이 계속 바뀌어요. 6개월, 1년마다. 그걸 물어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갔답니다. 그게 답입니다. 못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 때문에 왔다가 그리고 투자 수요의 분들의 어떤 활동으로 100% 채워졌다라면 인구가 줄 일이 없겠죠. 더 늘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미래가 마냥 밝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뭐 대한민국의 수도다 보니까 그 위상은 유지하겠지만 그 위상의 상승 곡선이 이제 꺾이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국민의 어떤 동의 속에 만약 세종시의 제2수도가 뭐 되거나 뻔하잖아요. 대법원하고 서울대하고 뭐 좋은 거 몇 개 지나가면 서울 집값은 정리됩니다. 이미 예전에 70, 8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런 걸 잘했고, 강남이 그냥 무밭이고 뭐 배밭일 때 정부에서 밀어준 거 아닙니까? 학원 옮기고 기반시설 놔주고 코엑스 놓고. 그거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서울 집값은 언제든지 잡히고 지역균형 발전 금세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득권들이 투자하고 부동산으로 부를 취한 기득권들이 특히 이쪽 뭐 정관계나 법률관계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려고 서울을 계속 붙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민주화 시민을 넘어서서 이제 선진국 시민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어떤 국민들의 의지가 그쪽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온다. 그러면 이제 서울에 대한 로망은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서울이 아니라 용인하고 평택, 뭐 충청 지역 일대에 코엑스 같은 그런 서울의 기반시설 투입할 때처럼 투입을 한 5년, 10년 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분산 효과가 분명히 일어나겠죠? 그리고 아시지만 평택항이 세계에서 거의 1, 2 수준입니다. 사이즈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 과연 정치하시는 양반들이 국가를 정책적으로 갈 것인지,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기득권의 카르텔을 이권을 위해 가지고 움직일지에 따라서 서울의 어떤 성숙도나 발전도가
많이 중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인사이드가 최고고요. 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건강입니다. 가족의 행복과 본인의 행복이고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 제가 부동산을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에 왜 관심을 가질까요? 무주택자분들은 실거주를 위해서 투기의 개념은 없으세요.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산을 증식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자산이 증식을 하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건희 회장님이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두고 가셨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목적은 또 뭘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내 집 마련과 또 투자의 목적이 뭔가요? 행복하기 위해서죠. 누구의 행복? 본인과 가족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동산으로 막 돈을 많이 벌면 이혼하는 부부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돈이 가정의 행복을 깨트립니다. 여러분 항상 이 부동산에 대하는 모습은 안정적인 선에서, 정상적인 선에서 건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셔야죠. 과도하게 쫓아가다 보면 건강도 잃고 행복도 잃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심에서 항상 벗어나지 마시고 건강 잘 지키시면서 행복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조정 직전이다. 일본과 같은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3.75나 4.0, 이거 벌써 부담되잖아요. 이미 갔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놓쳤기 때문에 더 아픈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총재님도 뭐 이것저것 다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 구조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급하게 바뀔 겁니다. 저는 20년까지도 안 보고 한 10년 뒤면 많이 바뀔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10년 안에 이미 일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일본과 같은 일이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지는데 형태가 좀 다르죠. 일본은 대출이 그 당시에 버블을 일으키고 저금리 때 집값의 100에서 120% 해줬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버블 서프라임 때 그 닌자 대출이라고 해서 노 인컴 노 잡, 수입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집값의 100%를 대출했습니다. 그래서 서프라임 터졌잖아요. 그건 뭐냐면 대출로 해서 그냥 대출 게임 한 거예요. 무주택자들을 매개체로 해서 금융기관하고 대출기관들이 장난질 친 겁니다. 결국은 터질 거고 국가에서 국가 세금으로 메꾸고 이런 행태를 이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걸 지금 살짝 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대출 많이 늘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주택담보대출은 조금 조정한 것 같았지만 전세대출을 또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폭탄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쭉 이어오고 있다가 한번 꺾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대출 풀었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로 쌓아 올린 집값이니까 나보다 더 바보, 그죠? 그런 이론 있잖아요. 바보라 그러면 안 되고, 나보다 이 집을 더 비싸게 살 사람이 많아야 팔 사람이 계속 가져가겠죠? 근데 지금 팔려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뭐 한 사람 말씀드리면 서울의 아파트가 매물이 7만 5천 개인데 한 달에 3천 개씩 거래가 6개월, 7개월째 되는데 6만 개던 게 7만 5천 개로 도리어 늘었어요. 매 거래량이 늘었는데도. 그러면 그 물건을 누가 다 사주죠? 계속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식이죠. 창고에는 물건이 많은데 물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어느 정도 팔려야 수익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땡 처리하죠? 일본도 마찬가지죠. 대출이 펌핑을 했다가 어느 날 대출 금리를 좀 올리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대출 갚을 능력이 없는. 그게 이제 민스키의 이제 3금융 해지론이라고 있는데요. 차입자 관계에서 보는 이제 경제 사이클에서 마지막에 이제 터지는 버블 붕괴의 모습인데요. 이제 해지 기능과 그런 기능들을 우리가 3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민스키가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면. 그 단계에 왔다는 거를 갖다가 민스키라는 양반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한 분인데, 요즘 이제 보도 보시면 민스키 모브먼트라고 좀 뜹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낫죠. 안 터지면 정말 좋지만 터질 경우에는 정말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일본에 이제 터지고 나서요. 결혼하는 25세 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한 20년 뒤 주택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체크해 보니까 인구 구조가 줄었을 때 20년 뒤에는 어느 시점에 오면 이제 터지는데, 그것이 전체 인구가 감소할 때랑 겹치면, 뭐 이런 논문 같은 걸 제가 봤는데, 대한민국이 사실 그 시점이 조금 지난 상태라고 저는 봐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온 것 같고, 요번에도 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하고 다시 조금 버티고 있고, 이게 더 가기에는 그래서 힘이 약하다고 보고, 근데 인구 감소가 이제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대학교 요새 줄이고
있잖아요. 작년에 유치원이 1000개 안 되게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은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이 집을 늘려갈까요? 아닙니다. 줄여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볼 때 서울 도심 일부 지역은 뭐 버틴다고 볼 수도 있죠. 자,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 외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도 뭐 강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예전 같은 강세를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 성장 면에서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이 상태에서 이게 2, 3년에 나아질까요? 대한민국이?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선진국형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데다가 고령화 속도가 더 빨라요. 소비가 줄거든요. 소비가 준다는 건 경제 전체적인 활력이 좀 다운된다는 겁니다. 유동성도 다운되는 것이고, 그럼 전체 돈이 모자라지면 당연히 부동산 전체 자산 가치도 약간 조정을 받게 돼요. 그 와중에 인구가 감소하고 수요가 감소하면 당연히 조정 국면이 오겠죠. 조정 국면이 연착륙으로 올 것이냐 경착륙으로 올 것이냐의 차이인데, 정부가 연착륙을 계속 얘기하는데 불행히도 부동산의 연착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느꼈잖아요. 갑자기 6개월 만에 뭐 40, 50% 빠지고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30, 40% 다 회복했어요. 그러면 또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네, 저는 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구도심에 재건축을 새로 해서 신축으로 바뀌지 않는 아파트와 조금 우리가 뭐 지대이론이라고 하죠. 출퇴근을 하는데 교통비가 30만 원이 더 드는데 월급은 저거 하면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은 그만큼 상세 효과가 있어서 조금 싸죠. 멀리 갈수록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 접근성 대비 그 지역의 주택 가격 대비 주택이 너무 좋거나 환경이 좋다라면, 요즘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이 쾌적성을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요새 광역교통망이 이번에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뭐 GTX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세팅되는 시점을 5년, 10년 뒤를 바라보면 앞으로 더 살기 좋고 편한 곳이 어딘지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는 수요의 분산 효과가 발생하겠죠. 특히 고령화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연세가 들수록 바글바글한 시내에 살기 싫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전철만 타고, 전철도 무료잖아요, 대한민국은. 전철만 타고 어르신들은 도시와 같은 어떤 똑같은 환경의 신도시급 그런 지역의 교통 라인이 잘 돼 있다면 거기를 안 갈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똑같이 사는데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것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과도기가 있겠지만, 교통망이 새롭게 뚫리는 시점인 어떤 개념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시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특히 평양에서도 보통 주위에서 보면 평균 연령이 수명이 길어지셨잖아요. 길어지셨어도 둘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다 하면 큰 집을 유지하고 지내는 게 1년이나 보통 2년 정도 뒤에는 다운사이징해서 어디를 가십니다. 보통 혼자 적적하시고. 그러니까 그 다운사이징 효과까지 감안한다라면은 점점 25평이나 32평의 어떤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또 젊은 세대 중에 또 솔로들이 많이 생기겠대요. 그러면 한 분이 사는데 적정한 전용 면적은 제가 볼 때 14평, 16평은 괜찮습니다. 꽤 괜찮습니다. 그러면 20평짜리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 것 같아요. 그거보다 작은 18평은 약간 작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소형 사이즈들이 좋아질 것 같고, 또 빌라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빌라 하면 허름하고 슬럼화를 생각했는데 요즘 강남에 신축된 빌라를 가보시면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데도 많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기본이고 주차장도 필로티로 되어 있어서 주차장도 확보가 다 돼 있고, 심하면 정원도 막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식 중정형 주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예전에 빌라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가 약간 빌라로 옮기는 수요? 입지만 좋다라면 이런 것도 이제 생길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라들이 세워진 지가 다 30년, 40년, 50년 돼가거든요. 지금 한번 신축할 때인데 요즘 아파트들이 옛날 아파트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럼 요즘 빌라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얼마나 더 좋겠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파트와 똑같은 내구재와 똑같은 옵션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 또 분산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의 강세가 순화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도 작아지고 예전에 어떤 아파트만의 희소성의 가치가 예전보다 좀 감소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부동산을 한 지는 한 약 3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일반 기업체에 있다가 좀 사업 좀 하다가 또 IMF가 있었잖아요. IMF가 있고, 그 전에 이제 건설회사에 조금 다녔었고요. 건설회사 기획실 쪽에 좀 근무했고, 그러다가 사업을 했고, IMF 터지고 나서 저도 사업을 할 때 안 좋아져서 그 뒤에 이제 1층 부동산에서 이제
재기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1층 부동산도 해봤고, 뭐, 건설사도 다녀봤고, 또 강의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대기업들이 좀 많이 망했습니다.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 대우중공업의 매각 물건에 대해서 분양 전환에 대해서 분양 대행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그러면서 대우중공업의 아파트들을 자산 매각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면서 지내오다가 한 15년, 20년 조금 안 되기 전부터는 이제 강의를 또 좀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실무와 이론을 조금 같이 해오다가 뭐 예전에도 부동산 투기는 만국병이라는 기사가 70년대에도 있었고 90년대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때와 다른 점은 너무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이 더 성장하기 힘든 구조, 저성장 국면이죠. 선진국형. 일단 그게 큰 차이가 있고요. 원래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구두 닦기 하시는 분이 주식을 하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은 폭락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대학생 동아리도 부동산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끝물이다고 말씀드리죠. 지금은 빠른 사람들은 이미 일단 빠져나가고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폰지 게임에서 피라미드에서 마지막 끝에 지금 달려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조정이 크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 조정 직전이다. 한번 조정이 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일단 회복을 시켜놨고, 제가 볼 때는 90에서 95% 이상 다시 한번 조정이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그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소득 대비 너무 주택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 가격은 결국 언젠가 균형점에 다가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로 본인들이 투자나 투기한 입장입니다. 대부분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의 입장에서, 정상적인 신성한 노동과 근로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 정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저 한 분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부동산으로 업으로 돈을 벌거나 부동산에 어떤 연관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말씀은, 그분들의 논리도 타당하죠. 그거는 이제 시대가 받쳐줄 때. 코로나 저금리 좋잖아요. 박근혜 때 저금리, 대출 풀어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본주의가 빚어낸 대출 산업 자본주의로 지금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거지. 우리 대기업 직원들이 지금 대기업 연봉 초봉이 한 4, 5천 되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차 되면 한 7, 8천, 뭐 많은데 1억 돼요. 그럼 1억이면 실수령액은 7천이거든요. 세금 빼고. 7천이면 12달 나누면 어떻게 돼요? 600 정도예요. 600 정도면은 2, 300 쓰고 300 모아요. 그럼 1년이면 3천 모읍니다. 10년 모아야 3억입니다. 혼자서 당연히 집 못 사죠. 서울집은. 3억 모으는데 부인이 만약에 맞벌이다. 그럼 6억이에요. 그래도 대출을 받아야 돼. 4, 5억을. 근데 4, 5억의 대출이자가 얼마예요, 여러분? 6%잖아요, 5%. 정책 자금이 4%고 지금. 6% 받으면 어떻게 돼요? 250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라는 맞벌이부의 확률은 전체 국민 중에 1%도 안 될 거예요. 그분들도 힘든데 지금 유주택자가 전국에 60%입니다. 서울은 50%고. 나머지 50% 분들이 이 주택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일부 강남 일부 지역이나 이렇게 희소성은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라 그럴까요? 그걸 갖다가 약간 기레기성 있는 기자분들이 자기도 마치 무슨 뭐 압구정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그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부동산 뉴스는 비버리 힐즈 잘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만 유달리 강남 산 거 갖고 또 마용성 만들어서 지지고 볶고 해운대 하고요. 딱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 갖고 기사의 7, 80%예요. 근데 제가 뭐 믿거나 말거나 기자분들의 대부분이 갭투기했다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로 기사들의 패턴이 좀 묘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기자분들 한번 유주택, 무주택, 갭투자 조사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기사 패턴이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위에 사주가 그렇게 지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기사들의 패턴이 영클 1 때 많이 당했잖아요. 기자들 때문에. 영클 2도 또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설사가 사주인 언론사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그 어떤 패턴이 너무 일반화시키는 거죠. 극소수의 현상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근로하고 지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정상적인 집값이 정상적인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거지, 지금처럼 대출로 펌핑 돼가지고 영끌해서 역전세난 나고 이게 정상이라고 보이지는 않겠죠, 여러분? 미국 장기 국채금리 2007년 이후 최고 수준.
긴축 장기화 인식. 미국 금리 고금리 정책이 당분간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정해진 수순이라고 일반 분들은 전문가분들은 뭐 다 아실 거고, 물론 이제 경제 환경이 좀 바뀌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자체적인 경제 요인도 있지만 재정 정책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한 1조 달러 정도 이제 계속 국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가격이 다운되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다운되니까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 금리를 좀 움직이잖아요. 국채 금리가 4%인데 시장 금리가 6%면 누가 국채 살까요? 안 사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시장 금리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미국 국채 금리가 이미 4.8% 찍었고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 5%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2년물 금리가 지금 5% 넘은 걸로 알거든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좀 높습니다. 높은데 경제 상황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역전돼 있잖아요. 역전됐다는 얘기는 이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경제가 묘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자체는 파월 장관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고금리 정책이 이어질 것이고 약간의 경기 침체는 어쩔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럼 각오하고서 지금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금리 인하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경제 위기가 닥치지 않는 한 당분 안 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드워치라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패드워치의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 그 타임에 저번 FOMC에 점도표가 나왔잖아요. 심하면 6%까지 인상한다는 의원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어떤 표현이나 레이 달리오 이런 회장들도 되려 국채 금리가 더 오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분들이 뭐 도사잖아요. 금융에 대해서는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보다도 훨씬 경험도 많으시고 해박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제가 단순하게 느끼기에도 제 얕은 지식으로도 이게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주식시장하고 여기 관계된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 인하됐다, 집값 다시 뛴다, 버블 또 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잡힙니까? 더 튀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터지면은 그 끝은 아시잖아요.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뭐 독일에서 뭐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추울 때 돈을 모아가지고 불을 태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장작비가 더 비싸니까. 그런 사례가 있듯이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올인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지금 뭐 내려간다고 했었지만 그게 인위적으로 낮췄던 거고 지금 3.4, 3.7 계속 연이 올랐잖아요. 거기다 2.8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럼 물가가 내려갈 일이 있습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죠. 그리고 공공요금 올릴 거고 도시가스 난방 밑일 거고 또 얼마 전에 또 우리 서민들의 또 교통 그것도 올렸잖아요. 지하철 150원 그게 한 10% 올린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미친 영향이. 이런 걸 택시비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금리를 낮추기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내년까지 이어질 거고 대한민국은 또 금리를 동결했지 않습니까? 동결해서 지금 환율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2년 전 뉴스를 한번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모든 방송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대한민국의 적정 환율은 1,150원이다. 넘으면 위험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1,300원 넘은 지가 지금 꽤 됐는데 1,100원은커녕 1,300원에서 1,400원 가니 많이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 분위기 속에서 무슨 금리 인하를 얘기하시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금리 인하는 그때는 오겠죠. 경제가 갑자기 박살이 났어요. 그럼 인하해야죠. 왜? 갑자기 경제가 죽으면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경제활동이 멈춰지면 안 되니까 금리 인하겠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금리 인하는 좋은 때가 아닌 겁니다. 코로나는 정말 특수 상황이었어요. 워렌 버핏도 얘기했잖아요. 조지 소로스도 얘기하고 유명한 이 부동산이나 자본, 금융의 어떤 전문가분들, 선구자들이 한결같이 한 말의 공통점이 뭐예요? 코로나 같은 때의 저금리 유동성이 이제 다시는 안 올 것이다. 미국의 부채가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좀 아시지만 그 부채의 심각도가 이제 언제 어떤 일을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금리 인하는 위기가 터지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안 터져서 인하할 수 있는 거는 그거겠죠. 한 0.25씩 내려주는 거. 시장의 어떤 니즈에 맞춰서. 그 고금리가 낮춰지는 거고. 대한민국은 3.5니까 영향이 없죠. 미국 금리나 6번 정도 0.25씩 해야 3.5%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나 우리하고 관계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금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도리어 이제 기준금리가 못 올라가서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은 대한민국 경제에는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2.8 전쟁 때문에 물가에 대한 어떤 유가 인상으로 또 압박이 좀 올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스탠스는 이어질 것 같고요. 한국의 금리는 지금 3.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사실 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이미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4.1% 올릴 때 그때 우리도 0.25나 0.5 따라가서 같이 스탠스를 취했다라면 지금 많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부동산 거품으로 쌓아올린 부동산이 터질까봐, 부동산 PF와 영끌들이 터질까봐 못한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취해야 할 스탠스는 3.75나 4.0, 이거 벌써 부담되잖아요. 얘기하면서도 부담돼요. 이미 갔어야 되는데 타임을 놓쳤습니다. 제가 볼 때 놓쳤기 때문에 더 아픈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만 요번에 미국이 스탠스를 11월이나 12월 FOMC에서 한번 올리면 그때는 따라가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때도 만약에 못 따라갔다 그러면 정말 예측하기 생각하기 싫지만 갑자기 해외 투자자들이 스탠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저번 달부터 환율이 지금 안정될 취미가 없고 올라갈 기미가 자꾸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10원씩 막 퍽퍽 뛰고 이런 부분이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다행히 좀 잘 가라앉으면 좋겠는데, 이게 유지가 되면 사실 기업들이 경쟁력이 많이 힘들거든요. 고금리도 아니죠. 정상적인 중립금리로 가려면 타임을 놓쳤지만 한국은행이 신호를 정확히 줘야 된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는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는 거는 그건 사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재정통화정책이 구조개혁 없이 하는 거는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누가 얘기했죠? 이창용 총재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요? 기자 간담회에서.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를 더 안 올렸다가는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아니면 구조개혁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부동산 PF입니다.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고 좀비 기업도 많잖아요. 그게 방치했다가 한꺼번에 어떤 리스크나 위기로 터지면 그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은행 수장께서 한국은행법 1조에 나옵니다. 한국은행의 목적은 물가 안정이다. 물가 안정하려면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야죠. 안 하고 있잖아요. 좀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물리십시오 하던가 하면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쓸데없이 나이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총재님도 이것저것 다 참견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으로 가면 경제는 금리에 따라서 다 자율 조정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품이 겼던 거는 당연히 맥주도 거품이 사라지듯이 사라져야 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야 또 새로운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이 형성이 되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원래 하시던 원칙대로 법에 나온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제점은 기득권들이, 정치권들이 다 부동산 투자에 돈 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특히 눈에 띄는 게 신생아 특례 공급과 특례론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1년만 한시적으로 한다? 말은 이렇게 하겠죠. 1년, 2년 한시적으로 해보고 좋으면 계속 확대화를 고려해보겠다. 그건 말뿐인 거예요. 의도가 좀 아리송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대출을 늘려줘가지고 집값을 떠받친다.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이 국가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국민 세금을 지들 호주 모이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하마스라고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기습작전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정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을 가속할 수 있는데 요즘 통계 문제로 인해서 재건축 부담금이 1조 원 늘어 재산 피해가 있다는 기사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명료하게 이렇다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라는 거는 원래 사업을 시작할 때 주택 가격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간 정상 가격의 상승분이 있겠지 않습니까? 정기예금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 가지고 상승분을 빼고 나서 그러면 새로 지으려면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 빼고 이런 거 빼고 나면 정상적인 차익보다 초과된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한 3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그런 면제해주고 1억이 넘는다 그러면 또 몇 프로 세금을 매기고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국세로 들어가서 그 돈이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교부세로 쓰이는 어떤 공익적인 요소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세금인데요. 물론 이제 서울에 집중된 어떤 국가의 세금이 좀 편익을 분명히 본 건 있죠. 서울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기반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많이
국가세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일부를 갖다 국가가 좀 환수하겠다는 좋은 뜻인데, 이 부분이 이제 소유주 입장에서는 사실 세워지고 나서 자기가 양도를 하기 전에 세금을 미리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미실현 미래이익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 금액이 만약에 정상 가격으로 오른 게 5억짜리가 한 7억이 됐다. 그런데 이제 한국부동산 통계로는 조금 보수적으로 통계를 잡다 보니까 뭐 6억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오른 금액이 적으니까 정상 가격분이 빠지니까 세금에 대한 기준점이 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사들이 나오는데 좀 과도한 기사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어떤 이의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감정평가사가 한다든지 또 중앙가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를 또 거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분쟁화되다 보니까 통계 부분이 마치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그런 걸로 되는 것처럼 잘못 비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먼저 생각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통계 자체의 표본이 투명하고 통계청의 지시에서 명확하게 됐다라면, 통계라는 건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표본에 의해서 수학적으로 수치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그죠? 그게 문제가 왜 발생하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연평균 통계에서 해외는 이제 실거래가 된 가격을 통계 지표로 삼아서 3개월간 반복 매매 모형을 써가지고 표본에 대해서도 좀 가중이나 이런 정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료함이 좀 약해요,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주간 통계, 월간 통계도 보면 60일이지 않습니까? 월간 통계 자체가 맞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 신고를 하고 30일 안에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5월 말일날 계약한 사람은 6월 말일날 신고를 해요. 그럼 데이터가 정확한 것은 6월 말일에 나오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3개월 정도의 어떤 해외는 누적 부분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신뢰성이 좀 가까운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신뢰성이 저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해외는 또 그 신고분이 만약 계약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그게 통계 지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100% 막 투명하게, 주간 통계는 아예 표본도 발표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는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해외처럼 실거래가 되고 계약금이 가고 잔금이 치러진 물건에 대해서 실제로 표본이 완성된 것을 가지고 표본으로 잡고서 통계를 뽑아야 정상이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뭐 2개월 뒤 이런 기간을 두다 보니까 그런 좀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기관에서 약간의 의도적으로 정성적 요인이 가미될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여야 뭐 전 정부 이번 정부 할 거 없이 이번 정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가 5월달인가 4월달이었어요. 주간 통계가 서초구 사례였는데요. 서초구의 그 주의 거래가 85%가 하락이었어요. 그런데 부동산은 통계로는 상승으로 떠가지고, 보도 보신 분도 아시지만 제가 부동산을 확인했습니다. 그쪽 이제 통계 부서하고 확인한 결과 그분들도 알아요. 이게 명확한 통계가 아니라는 걸. 표본은 오픈을 못 하겠다 그러시고. 그럼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정화된 것이지, 통계청 자체가 다시 한번 통계에 대해서, 대한민국 주간 통계는 빨리 없어져야 되고, 월간 통계나 뭐 이런 통계들도 해외와 같이 등기가 맞춰진 실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하고, 이런 제도화가 된다면 이런 논쟁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정정화되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라고 팔레스타인의 군대가 기습작전에 지금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하여간 인명피해도 많고 연약한 여자나 노인들까지 좀 납치하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역사를 들여다보면 사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지붕 세 가족인 예루살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두 개의 민족이고 세 개의 종교예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개가 예루살렘의 성지가 다 중복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결론은 우리한테 이제 이어지는 현상은, 전쟁이 났잖아요. 1973년에 4차 전쟁이 터져요. 그때 오일 쇼크가 벌어집니다. 아랍의 민족주의자들이 뭉쳐서 석유를 무기화시켜가지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부동산이 폭락을 했습니다. 유가는 3-4배 급등을 하고 전 세계 경제가 흔들거렸었죠. 그때도 결론은 그 아랍 민족이 졌어요. 졌는데 이번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기억나실 거예요. 5월 달인가 가자지구 3일 동안 막 이스라엘이 무기가 더 군사력이 좋다 보니까 무차별로 또 공습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3일 동안. 민간
팔레스타인이 학살되니까 유엔에서 공고해가지고 또 스톱을 했었죠. 그게 이제 계속 분쟁이 있으면서 쌓여진 거죠. 팔레스타인은 정부화된 게 1998년 회담 때 이제 독립되면서 정부로 인정을 받게 됐는데, 이 싸움이 문제는 뭐냐면 핵심은 팔레스타인의 뒤에는 아랍 국가들이 있고요. 같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유대교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의 큰 그 자본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프랑스랑 또 긴밀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리전의 성격이 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또 이슬람을 좀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3차 대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올 영향을 봅니다. 1973년도 때 이렇게 이슬람 국가들이 뭉치고 저쪽 영국, 프랑스 이쪽이 뭉치고 이스라엘 뭉치고 미국 뭉치면서 국제전으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기 직전에 석유 파동을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원유를 많이 생산하니까 무기화시키면서 오일 쇼크가 났다 그랬잖아요. 그 일이 벌어지면 이제 대한민국에 부동산에 정말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폭락을 가속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좋은 소식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오일 쇼크 문제도 그렇고 대한민국은 수출로 유지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유가 폭등은 그냥 직격탄입니다. 모든 경제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힘 못 쓸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사람 일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쟁이 좀 잘 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당분간 부동산 투자 이런 거는 잠시 머무르시는 게, 보류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형 건설사 땡땡땡 해가지고 정부에 SOS 쳤다, 이런 기사들이 좀 얼마 전에 많이 떴죠. 실제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증권가 찌라시처럼 들리는 말인데,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 표현을, 워딩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이 등급이 부도가 나면, 우리 밑에 등급의 건설사들은 다 부도가 나면 나라가 위험하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등급과 현장은 틀리잖아요. 등급이 낮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등급이 높아도 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부채 비율이 한 400% 넘는다 이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이렇게 부채 비율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3개 회사 정도가 떠요. 그 3개 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 그건 여러분들이 유추하실 수 있겠죠. 이 셋 중에 이제 한 군데가 이제 그 해당 사항인데, 그 회사가 정부에다 대놓고 이제 손 벌린 거죠. 그리고 손 벌릴 만한 입장인 거죠. 유동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돌아오는 채권을 갖다 갚지 못하면 당연히 부도 아닙니까? 부도 나면 회사 이미지나 다음 사업에도 영향이 너무 크니까 정부한테 이제 긴급 지원 요청을 한 거죠. SOS 친 건 맞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소화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부 자금은 국민들의 세금인데 정부도 면이 있지, 한없이 건설회사에 퍼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 건설회사가, 정말 건설회사 근무하시거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건설회사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정리가 되면 토지 가격이 내려가게 되고, 토지 가격이 내려가면 분양가가 내려가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사려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 정상화되는 길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 회사들이 좀 관계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좀 유지하려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게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도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 지금 정책하고 거의 95% 흡사하게 똑같이 썼습니다. 미분양 대책에 대해서. 다만 다른 점은, 그때는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건설사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건설사가 분양가를 10% 20% 이내에서 분양을 하면 자금을 도와주고, LTV도 85%, 그 DSR 제도가 없어서 LTV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생애 최초 지금도 한 80% 해주잖아요. 그만큼보다 더 막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윈윈이죠. 싸게 팔고 살 수 있는 한 사고, 이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산이 안 맞으면 그냥 부도 처리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현장을 도와주다가 2년 정도 유지하다가 부산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삼호저축은행이 그때 컸었거든요. 한 11개 정도가 다 부도가 납니다. 우리 2030은 잘 모르시지만 그때 난리 났습니다, 대한민국. 2011년도에 터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출 채권을 가져서 연장을 할 거 아니에요. 연장을 하는데 그게 1년 뒤에 그러면 시장이 나아지면 다행인데, 안 나아지면 어떻게 되죠? 이자만 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현장이 있는데 만약에 사업을 다 마쳤을 때 수익률이 20%다. 근데 2년 동안 이자를 유지하면서 10%씩 내면 벌돈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업으로도 의미가 없잖아요. 파산하겠죠?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나아질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형태를 볼 때는 나아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보면, 그럼 PF 현장에 살아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또 유지를 한다.
그러면 지금 주동 부동산 가격이 고점인데 이걸 유지해서 살 사람이 저는 없거든요. 없으면 2년 뒤에 터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1년 뒤에.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에 더 안 좋겠죠. 차라리 구조개혁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하는 총리도 얘기했잖아요. 돌려서 얘기한 거죠. 정부가 너무 건설회사를 갖다가 정리될 회사들까지 자꾸 살려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높은 주택가격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니까요. 이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가계부처 줄질 않잖아요. 그럼 분양을 도와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건설사도 그중에 큰 하나 회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살려줄 겁니다. 살려주는데 그게 과연 그 회사 자체한테도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전 분간이 안 돼요. 솔직히. 그게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만약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돈만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지금 정리하면 이자돈이라도 안 나가죠. 이런 거를 양면성을 우리가 같이 본다라면 이거를 그냥 대충 SOS 친다고 지원하고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뭐 발표해서 뭐 PF 현장을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과도한 현장들은 정리하고 정말 우량하고 국민들 주택 공급에도 도움이 되는 현장을 도와주고 이걸 명료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모습을 보면. 그래서 하여간 대형 건설사가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안 도와주면 조금 리스크가 있겠죠. 그 부분이 요번에는 넘길지 몰라도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거나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이 악화돼가지고 시장이 악화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버티기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파도가 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으로 시장에 쫓아가시는 건 영꿀투가 됩니다. 조심하시고 또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시기가 장밋빛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장담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좀 내버리지에 부담을 느끼시면 좀 자산 관리 하셔가지고 유동성을 확보하시는 게 좀 매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좀 합리적인 대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건설사가 좀 규모가 큰 데가 부도가 나면 일단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건 그거겠죠. 부도 현장 중에 조금 살릴 수 있는 현장들은 M&A를 시켜줄 것이고 부도가 파산됐으니까 채권 이제 상환 절차를 들어가려면 매각행위가 벌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겠죠. 현장들의 토지 가격이. 그러다 보면 전체 시장에는 하방 요인이 100% 이제 작용합니다. 그리고 또 불안한 현장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어떤 부동산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 심리가 위축되죠. 부동산 분양 경기가 좀 안 좋아지겠죠. 이 부분이 이제 심리가 너무 과도하게 하락하면 국가 경제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일이 터지면 정부가 신속하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가 미국의 은행 두세 개 부도 났을 때 국가에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이어지지 않습니까? 부도 날 은행은 부도가 났지만 전혀 문제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취하는 게 저는 정상적인 자유시장주의에 맞지 않나. 굳이 그거를 너무 국민 세금으로 바치는 거는 잘못됐다가는 이거 국민 세금대로 날아가고 회사도 돕는 게 아니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현장을 싸게 팔고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다 들고 다 남기려고 가면 그건 욕심이겠죠. 그런 부분이 충돌하면 이제 PF 부도가 나는 건데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뭐 자연의 순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여러분 들어보신 신생아 특례 공급과 특례론을 이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가정에 대해서 신혼부부에 대해서 집도 우리가 이제 분양을 하면은 이제 특별 공급이라 그래서 뭐 다세대라든지 노후모 비용이라든지 먼저 공급을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이 신생아 특별 공급을 추가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그러니까 국가의 출산율이 낮은데 국가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어떤 공익적인 행위로 봐서 특별 공급을 더 넣겠다는 항목을 만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그 부분에 또 자금까지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그래서 이게 진짜 국민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1년인가 2년 한시적으로 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가 국민을 좀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1년짜리 대책이 나오면 안 되겠죠. 주택 가격이 원천적으로 낮아져야 신혼부부들이 결혼할 확률이 좀 더 나아지는 것인데 주택 가격에 대한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미친 집값을 일부 유효수요를 일부 만들어가지고 다른 주택 가격이 유지되는 형태 이런 묘한 스탠스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정책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책 자체는 좋아요. 그렇다면 20년 동안 앞으로 여야가 합의를 해서 20년 동안 뭐 이런 계획이 있어야 젊은이들이 나도 기다려야 할 텐데 이거 뭐 1년만 한시적으로 한다?
말은 이렇게 하겠죠. 1년, 2년 한식을 해보고 좋으면 계속 확대화를 고려해보겠다. 그건 말뿐인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정부와 지키는 약속이 그렇게 탐탁치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270만 원 공급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5년이니까 5, 25 나누면 50만 원씩 공급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근데 뭐 지금 공급한 양 보세요. 반도 안 되잖아요. 첫 해부터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데 이걸 1년짜리니까 이건 좀 믿을만 하겠죠, 여러분? 믿을만 한데 이거는 또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 중에 신생아 출산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거는 활용하십시오. 다만 이게 이제 주택 가격에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보이지 않는 좀 좋은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일시적이 아니라 중장기적이라면 받치는 게 아니라 안정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시적이다 보니까 조금 의도가 좀 아리송합니다. 제가 볼 때. 집값 떠받치기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대출 가계부채 때문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대출을 자꾸 늘리는 건 이 비싼 집값을 무주택자하고 젊은 청년들한테 짐짓는 거잖아요.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빚이 가계부채로 다가와서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소비가 줄잖아요, 당연히. 그게 국가 경제가 지금 안 좋아지게 되면 나중에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단편적인 저는 정책방이라고 봅니다. 대출은 전 세계가 지금 긴축을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특례보금자리는 50년 주담대 이건 정말 정상적인 주택정책은 아니라고 뭐 여러분도 아실 거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회복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고 갭투기꾼들이 뭐 이거 박수 치면서 뭐 속으로 막 웃고 좋아하는데 실제로 현장은 어때요? 거래량이 안 늘어나잖아요. 결론은 비싼 집값이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취해야 할 방법은 맨날 말하는 것처럼 연착륙이라 그러면 대출을 늘리지 말아야죠. 이제 알맞게 내려가게끔 대출을 늘리더라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고 이건 뭐 무작위로 뭐 따지지 않고 빌려주는 돈을 갖다 푸니 이게 과연 앞뒤가 좀 안 맞는 정책인가. 물론 무주택자 입장에서 값이 더 오를까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대출 사둬야겠다. 그랬다가 지금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뭐 박살나고 있잖아요.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부담되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경제 위기가 닥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거는 경제가 좀 안 좋아져 가지고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소비를 촉진시키고 싶은 건데 이미 뭐 이자 돈에 다 물렸는데 집에 그런다고 소비가 쉽게 살아날까요? 코로나 때의 저금리는 오기 힘듭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해당하시는 분들한테 전체 주택시장에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선 표심 이런 거를 노리기 위한 전략인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총선을 의식한 정책이 아니었다라면 정말 책상머리에 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무주택자들 특히 청년들 신혼부부들 출산율 걱정을 한다라면 어떻게 하면 할까? 답은 나왔죠. 집값이 낮아야 결혼할 확률이나 확률이 좋아지니까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추가적으로 받쳐줘야지 이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집값에 대해서는 말은 연착륙이고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이 13대책 발표할 때 뭐라 그랬나요? 원희룡 장관께서 투기 조짐이 보이면 규제 제도를 쓰겠다 그랬어요. 근데 투기판을 이미 벌렸지 않습니까? 제도가. 갭 투기 하신 분들은 좋지만 말은 좋지만 또 막상 팔려고 하니까 안 나가요. 왜? 수요자분들이 소득이 늘었나요? 소득은 좀 줄었잖아요. 가처분 소득도. 물가는 올라가죠. 금리를 안 오니까 환율이 올라가서. 이런 속에서 무슨 소득이 늘어가지고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오로지 대출밖에 빚내서 사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금융산업자본주의의 어떤 목적은요. 여러분들한테 공익적인 게 없습니다. 이 정치나 정부는 금융산업자본주의를 제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가 뭐예요? 대출을 늘려줘가지고 집값을 떠받친다. 그럼 그 이면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집값이 받쳐지면 세금은 정해지잖아요.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이 국가기관에 있는 양반들이 국민 세금을 지들 호주머니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단발적으로 지금 뭐 60조 세수가 펑크가 났으니 야 이거 주택 거래를 늘려야 이게 판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단발적인 정책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잠시 힘들더라도 미국 파월처럼 뭐라 그래요. 고통은 잠시 있을지라도 앞으로 영원히 편할 그런 큰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그런 긴 호흡의 로드맵은 잘 안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이 인구 절벽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도 문제지만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도 문제인데요. 중산층이 지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국가 미래를 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려면은 전쟁이 나도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선진국들의 공통된 특징인데 지금 대한민국 요번에 우크라이나는 몇 억 불 지원하면서 R&D 대한민국 개발비는 몇 억 불
몇 조 또 줄이고 이런 형태로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이 출산율 정책이 요거 하나 갖고 풀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호흡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요 부분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건 너무 극히 제한적이다. 근본적인 걸 해결이 안 된다. 이래서 R&D가 개발이 되고 해외보다 국가, 국민, 자영업자분들을 더 생각한다라면 그러면은 출산율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가 입장에서 외교도 중요하니까 하지만 지금의 양상을 볼 때는 약간은 제한적이고 말씀 주신 대로 총선을 바라본 어떤 포퓰리즘 정책성이 좀 강하다고 좀 느껴집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정부가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안 하는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본인들한테 의지가 일단 생기게 해야 되잖아요. 의지가 생기게 하려면은 자, 학원에 돈이 많으면 뭐예요? 본인 의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주택 가격이 낮아져도 본인이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은 출산율 안 늘어나겠죠? 본인이 출산을 하고 싶어도 집값이 안 받쳐서 집을 못 사면 길바닥에서 애를 낳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결론은 정부의 정책과 출산율의 국가의 어떤 존속을 위해서 유지되는 젊은이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주거에 대해서 안정성이 있어야지 판단돼야 그나마 본인이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한번 그러면 결혼을 하고 한번 아기를 낳고 좀 사람답게 더 사람답게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집값 머리 아프고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지금의 정책은 문제점은 기득권들이 정치권들이 다 부동산 투자에 돈 번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눈앞에 국가의 미래보다는 본인들의 안위에 급급하다 보니까 정책 방향이 지금 제대로 안 잡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분들이 마음을 비우고 지금 저조차도 저 같은 좀 미미한 사람도 이걸 아는데 청년 여러분이나 무주택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국가가 살 길은 뻔하잖아요. 빚을 줄이고 주택가격이 적정하고 그러면 돈을 어디다 써요? 우리 먹거리나 우리 자체 내수 살리고 연구하는 데 쓰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잖아요. 아주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집값을 가지고 뭐 집값이 저렴하니 이미 대한민국 국토에 대다수를 갖다 상위 5% 10% 다 가지고 있고 주택에 지금 900만 채가 민간인 무주택자인데 8천만 채 가까운 게 그걸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 집을.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 갭투기까지. 그거를 좀 풀어줘야죠. 풀어줘서 임대가 안정되는 시스템도 아니고 유엔에서 지적받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 수준이 과연 이게 뭐 출산율을 높이고 이런 데 도움이 될까요? 근본적으로 기성세대와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제는 이제 물질에 그만 놀아나시고 탕감놀이 이런 거 그만하고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어떤 발전과 후세를 바라보고 정책을 새로 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넣어줘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